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사회복지 법제론의 기출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이게 법 명칭에 사회복지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법 뭐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출제위원이 이렇게 내놓은 것 같은데요. 자,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사회복지법이다. 자, 헌법 34조에서는 생존권을 명시하고 있죠. 예,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 뭐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등등 예, 맞는 얘기고요. 사회복지법은 단일 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다.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통합 법전주의라고 해서 이제 통합법 체제, 그러니까 단일 법전 형식으로 사회복지법을 이렇게 몰아놨습니다. 사회복지 관련된 법을. 근데 우리나라는 개별 법전주의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 법들이 하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최저임금법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에 포함될 수 있다. 예.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으로 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한다. 자, 사회복지법이 사회법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사회법을 우리 다른 말로 수정시민법이라고 하죠. 다시 뭐라고요? 예, 사회법, 예, 수정시민법.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역 문제, 그러니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수정시민법 사회법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가 아니라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이래야지 정답이고요. 사회복지법에는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들이 다 공존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4번이죠. 52번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 제외 시설이 아닌 곳은, 자, 의무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외 시설이 아닌 곳. 자, 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 채용 안 해도 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은 어떻게 사회복지사 채용해야 되죠. 이게 뭐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노인복지법에 있는 시설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노인복지법 31조죠. 노인복지법 31조 상에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가 이제 경로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교실이 있고, 예, 세 번째가 이제 노인 복지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잘 보세요. 노인복지법 31조에 있는 모든 노인복지시설은 다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노인교실만큼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사를 채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즉 의무 채용시설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가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관만큼은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된다. 자, 그걸 묻는 문제입니다. 점자 도서관 채용 안 해도 되고요. 자, 정신질환자 사회 재활시설, 뭐 성매매 피해 상담소, 여러분 다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시설 아닙니다. 53번 보면 기초연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맞죠?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 기준만을 봅니다. 이것도 공공부조 관련법인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고 이제 소득 인정액 기준만을 보죠.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100분의 얼마입니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죠. 그래서 내가 100원을 받을 거면은 남편, 아내가 둘 다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예요. 그럼 100원을 받을 거면 여기서 20원씩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통합은 2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부가 같이 받을 때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20원씩 빠져서 160원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30이 아니라 20입니다.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 상실되어지고요. 시장은 자, 수급권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을 지급을 정지합니다. 자, 54번 보시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법상 일종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자, 일종 수급권자 아닌 사람. 자, 18세인 자. 자, 18세 미만인 자. 미만 다시 한번 18세 미만 즉 아동이죠.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인데 그 사람은 여러분 일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세인 자였으니까 18세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요건 안 되는 거예요. 자, 65세인 자, 65세 이상인 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65세인 자였으니까 65세가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급권자가 되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상에 따른 중증 장애인, 즉 장애 등급 1등급, 2등급인 자들, 임신 중에 있는 자,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여러분 18세 미만인 자, 그 미만이라는 말 안에 18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조금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냈네요. 그렇죠? 55번 보시면 200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법이 아닌 것은 영유아보육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장교양보법, 장애인연금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당연히 영유아보육법이 해당될 거고요. 56번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복지 담당 공무원은 보호 대상자 및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및 취업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서비스 제공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했을 때는 이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고, 자, 서비스는 현물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으로 제공되어지고, 복지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의 정보를 5년 초과해서 보여. 요게 틀렸죠. 57번 보시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퇴직금은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금품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이런 것들은 전부 소득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58번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법인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 나온 겁니다. 보통 나열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않고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법제론 공부하실 때는 법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중요한 법조문만 뽑아서 정리한 걸 보지 마시고 법 전체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수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법제론 준비하는 시간이 좀 길어야 됩니다. 자, 회의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이 다 어떻게 정관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죠. 59번 보시면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위원회 시도에 위치한다 그랬었죠.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 광역시, 시도, 특별자치도에 둔다. 시도에 위치한다. 맞는 얘기고요. 사회복지 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이 될 수 없다. 요게 틀렸죠? 예, 2번이 틀렸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합니다.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임기는 2년 맞고요. 읍면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복지위원을 두죠. 누가 임명합니까? 시군구청장이 임명을 하죠. 그러니까 위촉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명예직입니다. 하지만 수당도 지급할 수 있다.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은 어떻게?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60번 보시면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헌법 전문이 등장을 했는데, 헌법 전문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자, 헌법 전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자, 환경권은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 입법화되어 있죠. 조례가 아닙니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즉 교육권이 있다는 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디귿하고 리을이 맞는 얘기죠. 61번 보시면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본인만이 아닙니다. 자, 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요게 맞는 얘기죠. 장애인 등록증은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관한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상속 안 됩니다. 예. 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해서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둬.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장애인의 등급 사정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왜 두지? 예, 다 틀린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죠. 62번 보시면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없다. 법원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서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총리령이 있습니다. 자,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형성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률 위에 있는 하위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법률 밑에 있는. 그렇죠. 우리가 성문법 체계에서는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렇죠. 뭐 위임이 되어져 있다고 해서 법률하고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밑에 있는 거죠. 자,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왜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례 위에 법률이 있기 때문에, 즉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과 명령을 합한 거죠. 예, 절대 조례는 그 법령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관습법은 대표적인 불문법이죠. 우리가 불문법의 종류 판례법, 관습법, 조리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어떻게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63번 보시면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지자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 전화를 설치해야 된다. 여러분, 노인학대 신고 전화가 뭔가요? 1389번이죠. 이런 건 사회복지사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89.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부양 의무자인 자녀는 노인을 위하여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죠.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칫하면 이것이 경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 학대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경제적 학대도 있고, 그다음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다음에 유기, 방임, 성적 학대, 이런 것들이 노인 학대 종류였었죠. 이게 경제적 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만 합니다. 맞고요. 64번 보시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것, 당연히 단기, 장기, 외국인, 장애인, 예, 노인보호시설은 아니죠. 예, 노인보호시설. 예, 요건 아닙니다. 답은 5번이 아니고요. 자, 65번.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지원 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부모가 유기하여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가 신체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아동,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해서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부모의 장기 복용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이 전부 다가 뭡니까? 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되죠. 이건 5개입니다. 참 이 기출 문제 참 희한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예,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요? 예. 그냥 기니디, 기억 니은 디귿, 리을미 뭐 이렇게 낸 것이 아니고 몇 개냐?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예, 참 예, 올해 요번 시험이 일단은 보기에 이 기호를 다는 것도 기존 시험 제도하고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난센스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들을 출제를 하셨어요.
66번 보시면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바로 짝진 것은. 자, 무슨 장관은,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관장, 이거 주무관청은 어딥니까? 그 여성가족부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기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장이에요.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몇 년마다 3년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공포해야 된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3년마다 실제 조사한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67번 보시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은 1년 이내이나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해고해서는 아니 되고 지자체는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의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없다.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국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의 지원도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때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법제론의 특이점이 뭐냐면 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물론 사회복지 관련 법은 맞는데 주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법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문제가 나왔었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올해 법제론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죠.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68번 보시면은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국가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자, 이게 보편성의 원칙이죠. 맞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 지자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을 지게 돼 있고, 그렇죠? 국가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는 공공부조 제도였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로 바꿔야만 합니다.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위 대표자 및 이해관계 등을 참가시켜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해야만 하고 국가 지자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성, 전문성을 높여야만 하고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이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 제25조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봐주셔야 될 내용들인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공공부조는 누가 한다? 국가 지자체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보험은 국가가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역시 동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안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 공부하실 때는 꼭 3조하고 25조를 같이 보셔야만 합니다. 자, 69번 보시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이것을 업무상 재해라고 얘기를 하죠.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상보험법이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그래서 이 산재보험하고 이 근로기준법의 관계는 조금 좀 법률적 용어를 쓴다면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적 위치에 있어요. 이 산재보험이 이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적 위치에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에 포함이 당연히 됩니다. 사실혼 관계. 우리가 민법상의 혼인 관계를 이제 법적 혼과 사실혼으로 구분을 하는데 혼인 신고를 하시면 이게 법률혼 또는 법적 혼이 되는 거고 사실혼은 혼인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동거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민법은 이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이 된다. 그 민법 규정을 적용한 거죠.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자, 진폐. 우리가 현행 우리나라 산재보험에서 이제 진폐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이다. 그 다음 몇 번입니까? 이제 3번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유족에 포함시킨다는 사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이런 근거가 만들어졌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산재보험이 이번 시험에서 정책론 그리고 이 법제론에서 아주 폭넓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산재보험 관련된 법이. 여러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제론 공부를 잘 하셔야 정책론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예, 지금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부탁인데 법제론 공부를 하실 때 이 법전을 갖다 놓으시고 사회보장 기본법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법조문들을 이 기출되어진 법조문들 위주로 하여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꼭 법전 가지고서 사회복지 법제 그다음에 사회복지 정책론을 좀 공부하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70번 보시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다음은 어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인가 이랬습니다.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간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게 주야간 보호에 관한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 종류가 이제 재가급여가 있고 이제 시설급여가 있고 이제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이 재가급여 안에 다시 이제 방문요양, 이제 방문모교, 방문간호, 그다음에 주야간보호, 그다음에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죠. 이게 6가지가 있어요. 자, 방문 요양이라는 것은 뭐 일정 시간을 두고 요양보호사가 그 집에 찾아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현행법에서는 이제 최대 4시간까지를 인정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제 방문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과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 목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제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가서 1시간 이상 어떻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제 방문 목욕이라고 합니다. 방문간호라는 것은 방문간호사가 의사의 처방 지시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간호처치를 하는 거죠. 뭐 욕창 치료를 한다든지, 뭐 드레싱, 욕창 치료를 한다든지, 뭐 주사를 놔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주야간 보호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집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얘기 나오지만 노인 어린이집 또는 노인 유치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 기간에 보호해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만 가게 돼 있죠. 현행 우리나라 법제도 안에서는 어떻게 밤 12시, 그러니까 자정까지만 이제 급여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정 전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기보호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가족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랬었을 때 뭐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서 해외여행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이렇게 모시는 걸 맡겨두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한 3, 4일 동안 이렇게 맡겨둡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단기 보호를 해주죠. 자, 그다음 기타 재가급여는 이제 복지 용구를 얘기해서 이런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치매나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타 복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전동 침대라든지 휠체어든지 그런 것들을 임대, 그러니까 렌트해 주거나 또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구입의 비용을. 예.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 좀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70번도 꼭 좀 보십시오. 71번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가지자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 이게 개정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과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라 그랬거든요. 최저 보장 수준이 아니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최저 생계비가 최종 보장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인이 뭐다? 최저 보장 수준, 최저임금이다. 기억해 두시고,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가 사회보장 급여 신청을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수급권이 어떻게 제한되어질 수도 있고, 자, 사회보장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의 특징이 뭐였었습니까? 자, 첫 번째 양도가 안 되죠. 양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담보도 안 되죠. 세 번째가 압류도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양도, 남한테 돈을 받고 또는 뭐 무상으로 주는 거 안 되고요. 담보로 해서 뭔가를 받아내는 거 안 됩니다. 압류도 안 되죠.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게 뭔가요?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사회보장 급여 받을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죠. 뭐라고요? 사회보장에 급여 받을 권리. 이걸 사회보장 수급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압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 사회보장 수급권은 크게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그리고 사회서비스 수급권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것이 국민 중에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수급권이 부여가 될 수 있느냐는 각각의 급여 종류별로 틀리죠. 72번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져야 되고,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자, 맞나요? 옳은 것인데 국가만이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에 드는 전부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죠. 자,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부양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만이가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73번 보시면은 국민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례 문제가 시험 문제 등장을 했어요. 다들 이거 73번을 보다 깜짝 놀랐죠. 한번 보시면은 국민연금제도는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원배의 기능을 한다. 자, 다음 세대에서 현재 세대로 국민 간의 소득 재원배, 즉 세대 간 재분배를 한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적립 방식입니다. 다음 세대가 현재 세대한테 소득 재원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조세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금 보험료를 준조세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조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원배 기능은 고소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제도는 헌법상의 시장 경제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공적연금 수급권은 재산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 자, 이런 문제, 사실 이 문제를 내신 분은 이제 틀려라라고 내신 문제 같은데, 내용을 잘 음미하시면서 그동안 공부하셨던 걸 좀 적용을 시켜 보시면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좀 추측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74번 보시면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죠. 맞죠?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면 수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수급권 소멸합니다. 그렇죠. 장애 등급이 3등 상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맞죠? 자, 75번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숫자. 자, 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더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까지 여러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올해 법제론 시험이 주로 어디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까? 보시니까 사회부장 기본법이 많이 나왔죠. 우리 뭐 의료급여법, 뭐 우리가 다루는 법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별로 문제가 나오질 않았고, 사회부장 급여 이용 및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 문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나온 게 사회부장 기본법하고, 그 다음에 뭐 특이한 법들 뭐 이렇게 몇 개 등장을 해서 굉장히 예측하지 못하게 기출되어졌던 것이 법제론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낭패를 많이 봤습니다. 아마 다음, 제 추측인데 다음 시험서부터는 이렇게 내진 않으실 것 같아요. 좀 난이도나 또는 출제 범위, 저는 출제 분포에 있어서 좀 실패한 그런 이번 시험이 바로 법제론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골고루 공부하시되 법제론 같은 경우는 꼭 법전을 가지고서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